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완전 폐허 상태. 약간 그 뭐랄까요, 거의 뭐 농경 사회 네. 거기서 태어나갖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상당히 다채로운 삶을 살았어요. 거의 한 6개월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사무 자동화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환율을 예측해갖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다음날 환율을 예측해요. 예측해요. 그래서 그때 제일제당이 선물 회사를 만들어요. 제일선물.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죠. 거기에도 좀 제가 기여를 했죠. 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하는 분도 있고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돈을 벌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죠. 바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남들의 돈벌이, 남들의 투자를 잘 키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팍스넷을 만드셨고 또 블록체인으로도 많은 분들 돈을 벌게 해주신 분인데요. 박창기 거번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창기입니다. 네. 연쇄 창업가이시고 지금도 현역이시거든요. 1955년생이십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태어난 해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박 대표님 이렇게 창업을 하시기 전에 과거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이미 좀 남다르셨을까요? 평범하셨나요? 어떤 어린이셨습니까? 뭐 특별히 남다르진 않았고요. 제가 태어난 해가 이제 1955년도니까 그러니까 6.25 직후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인천 사셨는데 네.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갖고 일사후퇴 때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셨죠. 네. 그래갖고 부산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한 2, 3년 지나갖고 이제 돌아오신 게 이제 54년이고 제가 55년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완전 폐허 상태. 약간 그 뭐랄까요, 거의 뭐 농경 사회 네. 거기서 태어나갖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상당히 다채로운 삶을 살았어요. 네. 어렸을 때 뭐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굴곡이 좀 많으셨어요.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셔갖고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네. 그럼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셔서 우여곡절을 겪으신 거네요. 저희 부친께서 1923년생이니까 그 해방됐을 때 22살 때 이제 해방된 거죠. 그 전에 우리 부친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조선소에서 징용 나가갖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래갖고 22살 때 이제 나오셔갖고 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밀짚 모자 공장도 하셨고 국수 공장도 하셨고 네. 뭐 쌀 도매상도 하셨고 젊었을 때 굉장히 그 창업가 기질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DNA가 유전된 측면이 있네요. 그런 것 창업가로서. 같아요. 예, 예. 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어떤 기억이 나는 자기 자신 없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과에 소질이 있어갖고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고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도 뭐 선생님한테 칭찬 듣다 보니까 그 이제 과학자 혹은 기술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과를 했죠. 그때 우리 물리학과를 가리키시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인상에 남았어요. 뭐냐면은 물리학계에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그 통일장 이론이다. 그래갖고 뭐 중력과 자기력과 뭐 양력과 뭐 전기력을 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뉴턴의 만율력의 법칙의 차세대의 어떤 물리 법칙을 규명하는 게 지금 물리학계의 과제다. 이런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야, 내가 한번 대학의 물리학과를 가서 이 통일장 이론을 한번 완성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막상 그런데 대학은 전공을 다른 걸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이 자연계열이라고 그래갖고 공대, 어떤 이과, 약대를 한꺼번에 다 뽑았어요. 아, 네. 원래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1학년 때 대학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1975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뭐 그 학생 시위가 너무나 많아갖고 그때 이제 긴급 조치도 있었고 뭐 10월 유신도 있었고 네. 학교에 그 데모가 워낙 많아갖고 학교가 연날이 1년
중에 1, 2학기 통틀어서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교도 잘 뭐 언제 나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땐 전화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학교 생활을 별로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과를 선택했는데 뭐 어쨌든 뭐 노는데 열중이었어요, 내가. 그래갖고 학점이 안 나와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과 못 가고 공대도 좋은 과는 못 가고 근데 제가 생물에 상당히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관련된 이제 식물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사회 변혁하겠다 이런 의도로 또 시위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과적인 이제 성향도 있었지만 대학에 가서는 뭐 정치, 철학, 뭐 사회, 경제 이런 거를 대학 가면 이제 당연히 공부하고 무슨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었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 갖고는 일종의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념 서클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공부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갖고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뭐 사회학 이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선배들도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혁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서클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즐겁고 지적 호기심도 충분히 만족시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학보사 그 자연과학 대학이 그때 처음 생겼는데 자연과학대 학보사의 그 과학세대라는 그 잡지사의 편집장 역할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선후배도 많이 생겼고. 네. 그러니까 아까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혹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셨던 게 아니고 인문계적인 또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 갖고 공부를 많이 따로 하신 거죠. 소위 학점 따는 공부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학점 따는 네. 공부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념 네. 서클에 들어가서 각종 사회 혁신에 대한 사회과학 공부를 네. 많이 했죠. 네. 네, 네.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은 그 후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막상 삼성그룹에 입사하셨어요. 네네. 네. 그때 이제 소위 저희 같이 그런 이념 서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 세력이니까 제 친구들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은 뭐 감옥 갔다 오고 뭐 민주화 운동하고 정치계로 나가고 주로 교수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노동운동을 하시거나 네, 노동운동 한 네네. 친구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저는 학과 공부도 크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생물학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입사 원서를 냈는데 그 생물학을 전공으로 한 데는 잘 뽑질 않았어요. 제가 현대그룹에도 입사를 냈고 뭐 LG그룹 뭐 지원을 여러 군데 네, 하셨는데 대여그룹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전공이 생물학이라고 안 뽑아주더라고. 근데 네. 삼성그룹은 생물학도 전공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대신 시험은 그때 영어하고 이제 경제학으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뭐 학과 성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면접도 잘 해갖고 삼성그룹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제1제당으로 배정을 받았죠. 그 당시는 제1제당이나 뭐 여러 그 삼성그룹이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분리되기 네. 전에. 그래서 제1제당에 이제 입사해서 일하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대학 전공을 그래도 살려서 입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도 쫙 보니까 인사부에서 보니까 네. 생물학이니까 제1제당이 적합하겠다. 이래갖고 제1제당으로 이제 배정을 해준 또 거죠. 당시에 서울대 그 동물학과가 있고 식물학과 있는데 딱 식물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네네. 딱 제일지당으로 네, 네. 막상 입사하셔서 그 샐러리맨 생활할 때 국내 생활하시다 외국으로 가셨는데 국내 네. 생활할 때 뭔가 또 특이한 업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한 1년간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이제 각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일종의 연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제일제당 가니까 또 각 공장을 다니면서 연수를 한 3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한 거 혹은 뭐 공부 서클에서 공부한 거는 또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값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초기에 한
회사 생활 한 3, 4년 동안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배운 것보다 4년간 배운 것보다 제가 삼성그룹 제일지당에서 1, 2년 동안 배운 게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경험의 시각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때 뭐 일하시다가 그 선배들이 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뭐 발견하셔서 그걸 해결하신 게 있다고. 그때 이제 특이한 게 그때 제가 82년도에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해 가을쯤 삼성그룹에서 전 회사마다 한 3, 40명마다 하나씩 그 데스크탑 컴퓨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트북 같은 걸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게 국내 최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거니까 잘 못 쓰죠. 그때는 뭐 계산기 이렇게 두들기고 우리보다 선배님 다 주산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품위서에다가 잉크에다가 펜을 꽂아갖고 그런 시절이에요. 네네. 한자 많이 섞어갖고 품위서 쓰던 시절인데 저는 뭐 글씨 쓰는 것도 뭐 재주가 없고 그다음에 이 계산기 두들기는 게 막 실수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처음 나온 컴퓨터를 가지고 그 스프레드 시트를 가지고 그 장난을 놓으면서 거의 한 6개월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사무 자동화라고 그래갖고 누가 시키신 거예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업무가 뭐냐면 설탕 원당제 수급 계획이라고 그래갖고 1년에 배가 한 20척 들어와요. 그러면 그 원당 배가 10,000톤짜리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내리고 재고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에서 물건이 오면 뭐 판매가 얼마가 되고 그러면 판매되는 물량에 따라서 원당을 어떻게 수입해야 되고 뭐 공장에 뭐 재고가 얼마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원당 수급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게 각각 단가가 다르니까 그 단가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표를 뭐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 만드는데 한 8시간 걸려요. 그리고 종이로 한 6장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자꾸 해놓으면 또 에러가 나.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걸 컴퓨터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뭐 그때는 뭐 엑셀도 없었고 로투스 1, 2, 3 없던 시절인데 어쨌든 1번째 그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스프레드시트가. 거기다가 그 내가 소프트웨어를 좀 배워갖고 독학을 했죠. 그래갖고 베이직 랭귀지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갖고 스프레드시트하고 연결해갖고 그 8시간 걸리던 작업을 내가 한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선배들이 많이 놀랬겠죠. 깜짝 놀라지. 처음에는 내가 딱 갖다 주니까 예. 이게 뭐냐 이거 양식이 워낙 달라서 그때 8장짜리를 한 장에다 딱 보여주니까 네. 글씨가 작고 네. 정리가 3차원적으로 됐으니까 이거 말고 옛날 양식으로 다시 써오래. 계산을 끝내고 옛날 양식하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네. 나중에 이거 버리고 이것만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네. 막 변하면은 내가 막 하루에 한 장씩 딱딱 만들어 드리니까 아주 기용을 많이 받았죠. 아주 유능한 네네. 직원으로 인정받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런던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그 설탕 거래되고 뭐 그다음에 금 가격, 환율 가격 이런 국제 금융 시장을 내가 매일 들여다보는 일을 했어요. 국내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내가 딱 회사에 그 아침에 출근하면 그 로이터에서 그 쭉 프린터로 뭐 금융 가격이 쭉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뭐 텔레타이프가 들어오죠. 텔레타이프가 들어온 네. 거죠. 그 당시 이제 뭐 그때는 뭐 모니터가 없었고 실시간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종이를 쭉 프린터 되오는 걸 이렇게 찢어갖고 장부에다가 이렇게 적는 일이 내가 했어요. 아침마다. 그래갖고 장부에다가 금 가격이 얼마고 환율이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석유 가격이 어떻고 뭐 설탕 가격이 어떤 걸 쫙 아침에 가서 일찍 적어갖고 이제 보고 드리고. 근데 그게 10년짜리 그 장부가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귀중한 장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 장부를 갖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옛날 데이터 뭐 분석하고 이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전산화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전산 작업을 그것도 했죠. 10년치 이상을. 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들어오는 네네. 데이터를 이제 전산 네네. 작업을 했죠. 네네.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다음날 환율을 예측해갖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다음날 환율을 예측하셨다고. 예측해요. 네.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네네. 그게 뭐냐면 그때는 저기 관리 환율이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에 우리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그 전날에 그 IMF 그 SDR 바스켓 그러니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그래갖고 그 세계 이제 국제 화폐들의 어떤 그 바스켓의 비중에 따라서 계산해갖고 그 다음날 환율이 결정돼요. 그렇죠. 시장 흐름에 의해서가 아니고 미리 결정하는 미리 식이었죠. 결정. 네네. 자유시장 변동시장 환율이 아니라 네네. 관리 체제. 관리 네네. 변동인데 그걸 변화를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 IMF의 어떤 그 환율 베스킷을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걸 내가 몇 시에 하냐면은 프린터로 쭉 나오는데
오후 한 3시나 4시에 그 환율이 나와요. 그럼 그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날 환율을 예측할 수가 있어. 거의 정확해요. 네네네. 공식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내가 이제 자금과하고 얘기해갖고, 야, 내일 환율이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1.5원 올라갈 거니까, 오늘 하루짜리 선물하는 거래를 한다. 계약을 한다. 그럼 막 이런 이원 버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근데 내일 우리가 설탕 값을 달러로 100만 불 줘야 되는데, 그 100만 불을 예를 들면 그 당시 뭐 450원인데, 내일 452원이 되니까 오늘 450원에 계약을 합시다. 근데 이원을 보면은 200만 불을 그러네요. 버는 거예요. 200만 원을. 그때는 200만 월급이 원. 50만 원이었는데. 네. 그거를 내 개발해갖고 몇 년을 써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야, 어떻게 내일의 환율을 예측해갖고 돈을 벌어줄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과나 통계학과 출신도 아니신데. 네. 그 외환에 대해서 그때 이제 관심이 예, 많았으니까. 예, 예. 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네. 그다음에 설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 그 설탕 가격하고 외환 환율, 달러와 그 당시 이제 파운드와의 환율 관계, 혹은 금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뭘까? 석유와의 상관관계가 뭘까? 이런 걸 이제 데이터를 적다 보니까 이거를 과거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갖고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일을 했죠. 그래갖고 내가 가끔 그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보고를 해요. 금 가격과 설탕 가격은 반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과장이나 부장님, 이사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신기한 어떤 예언자 같은 직원이 신입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생각했을 것 같네요. 예. 똘똘한 직원이 들어왔다고 네. 생각했죠. 예. 그 도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있을 건 것 아니었고, 같습니다. 아, 후배 직원이었는데 지금 귀엽다. 컴퓨터도 네네. 잘 쓰고, 네네. 데이터 분석 잘한다. 돈도 잘 벌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갔잖아요. 예.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 아니죠. 돈을 갖다 벌어주니 참 너무 기특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영어도 원래 잘하셨습니까? 그 런던, 뉴욕 이렇게 파견을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영어를 참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지지나였어요. 지지나. 왜냐하면 진짜로요? 예. 내가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명문 중학교였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인천에서 제일 좋은 이제 인천 중학교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쌩 놀고 갔는데 애들은 벌써 알파벳 다 외갖고 뭐 책의 절반을 다 거의 공부하고 왔더라고. 근데 나는 알파벳을 모르고 간 거예요. ABC가 모르고 난 네네. 학교 가면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안 네. 가르쳐 주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진도가 나가는데 나는 완전 지지나가 된 거죠. 네네. 그래갖고 고3 때까지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믿기 힘드네요. 저는 사실은 박 대표님 모시고 해외 출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예전에 영어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늘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수학이나 국어처럼 상당히 로지컬하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는 로직을 못 찾겠는 거야. 발음도 이상하고. A 발음만 해도 뭐 아, 에, 뭐 많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발음 때문에 헤매고. 그 다음에 문법도 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 그런 로직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근데 회사 들어가고 나서 일단 매일같이 영어로 된 로이타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번역해갖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는 영어는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그때 내가 입사한 3년 차쯤 3개월짜리 영어 연수 들어갔어요. 삼성 그룹에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일주일 내내 그 기숙사 생활하는데 영어만 써야 돼. 한국어만 못 쓰게 해요. 네네. 그럼 3개월 동안. 네, 3개월 네, 동안. 네. 그러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그 덕분이었죠. 집중적인 집중적으로. 공부를. 네. 그 런던 가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한 6년쯤 근무하다가 이제 런던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갓 결혼을 했고 우리 애가 뭐 결혼한 상태로 네, 가셨습니까? 태어난 지 이제 6개월쯤 된 상태에서 런던 지점을 가게 됐는데 그때 1인 지점이었어요. 홀로. 네, 그렇죠. 네. 삼성그룹에는 한 7, 80명?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그룹에 여러 회사가 있는 사무실에 제일제당은 이제 나는 혼자 있는 건데 데스크 하나. 데스크 하나. 네. 방이 하나 있죠, 물론. 네네네. 그때 주로 일을 한 거는 런던에 있는 설탕 트레이더들 하고 이제 거래하고 그다음에 그 선물 시장 가격 뭐 전화해 갖고 뭐 그 예측하고 그다음에 조미료 뭐 MSG 라이신 같은 거 이제 유럽 시장에 팔고 뭐 이런
1인 오피스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나간 게 1987년 7월 2일이니까 6.29 선언 바로 직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가 아주 급변한 변혁기인데. 변혁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가 이제 79년에 1979년도에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뭐 86년까지는 군부정권도 이어지고. 전두환 네. 중심의 어떤 군부 정권이지만 그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도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완전히 야만 국가에서 문명 국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대영 제국의 어떤 역사적 유물도 대단하지만 현대 문명도 대단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이마트 같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마트가 생긴 게 창동에 처음 생긴 게 1995년도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조그만 식품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미국에 가니까 영국에 가니까 테스코라는 게 있더라고. 네네. 지금 우리나라 홈플러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테스코 가보니까 내가 국내에서 봤던 그 식료품점에 한 100배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점이 있는데 상품의 종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문명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 다음에 영국에 딱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젠틀해. 우리 거래처들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출신 사람이 대부분이야. 영어도 브리티시 잉글리시 딱딱하고 아주 매너도 굉장히 좋고 또 그때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뜨던 시절이에요. 1990년 근처니까. 네네. 일본이 뭐 세계를 석권하고 뭐 일본의 미쯔비시 마루베니 뭐 미쯔 이런 종합상사들하고 이제 주로 일을 했는데 미쯔가 뭐 런던에는 거대한 빌딩도 사고 그러니까 런던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상사맨들도 아주 대단한 거 있더라고. 우리는 완전히 촌뜨기죠. 어쨌든 거기서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고독한 전투를 하셨네요. 네. 뭐 전투까지는 아니고 나는 뭐 바이였으니까 내가 약간 갑이었어요. 아, 네. 거기서 그러니까 뭐 즐겁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영국에 뭐 유럽에 여러 가지 여행 다니고 뭐 골프도 그때 배워갖고 골프도 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그때 우리 애들은 이제 어렸으니까 유치원 다니고 뭐 그때 이제 집도 영국식 옛날 집 단독주택에 뭐 주재원이니까 꽤 잘 좋은 집에 살았죠. 그래갖고 런던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문명의 스탠다드를 배웠죠. 그래갖고 나중에 제 별명이 브리티시 젠틀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 사실은 실제 뵈면 그 영국 신사 같은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이 베이징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런던에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의 그 금융 거래 이런 네. 거 이제 익숙하게 되셨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인정해 주셔서 뉴욕으로 또 미국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4년간 제가 이제 일을 제법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욕이 더 중요하거든요. 뉴욕은 이제 선물 거래가 있고 국제금융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직접 내가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도 대개 선진국 4년 있었는데 선진국으로 또 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드물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국내로 갔다가 하는데 저는 그때 뭐 어떤 인적 사정이 그랬는지 뭐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잘 보셨는지 어쨌든 뉴욕 지점으로 가갖고 그게 91년도죠. 91년도 7월 달에 이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4년간 또 일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선물 거래를 했죠. 그 쌍둥이 빌딩 뉴욕 그 다운타운에 그 무너진 그 빌딩 있잖아요. 뭐 보시는 분 중에 선물 거래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선물 거래가 어떤 건지도 좀. 선물 거래라는 게 이제 선물이라는 게 영어로는 퓨처스죠. 네, 퓨처스. 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을 예측해 갖고 이제 거래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이제 주가 지수가 있지만 주가 지수 자체를 이제 거래하는 걸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물 거래라는 거 역사는 한 300년 넘어요. 일본에도 쌀 선물 거래도 있었고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인데 가을에 쌀값이 얼마 될 걸 예측해 갖고 미리 거래하는 걸 선물 거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미도 선물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뭐 그 미국에서는 장거리 무역을 하니까 설탕을 쿠바에서 가져오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미리 사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거고 곡물 거래 있고 금속 거래 있었고 그래서 그걸 상품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커머디티 퓨처스. 그러다가 1988년 정도부터 금융 선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커머디티 선물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품 상품에 네, 대한 상품. 것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제당이 이제 설탕, 그다음에 콩, 밀가루, 뭐 옥수수 이런 선물을 했고 삼양사, 대한제당
그다음에 이제 그 구리하는 뭐 풍산금속 이런 상품 선물 쪽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선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농물, 광물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거였죠. 네네. 금 뭐 이런 것들, 금, 네. 석유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2년부터 선물 거래했으니까 그때 내가 선물을 한 2달 공부하고 서너 달 공부하니까 그야말로 거의 최고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국내에서부터 선물 공부해서 네, 하신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제당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전문성이 이제 알게 됐고 뉴욕에서는 이제 실제 거래하게 됐는데 그때는 금융 선물이 이제 도입된 거죠. 그래갖고 뉴욕에 딱 가니까 설탕을 거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월급이 한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내 거래되는 게 막 몇억, 막 10억씩 거래하고 어떤 때는 계산해 보면 뭐 하루에 3억 뭐 벌었다가 그 다음날 2억 뭐 손실 봤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죠. 네. 아침 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그걸 스크린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 갖고 이거를 내가 사는 이유가 있고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차트 모양도 있지만 뭐 뉴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내가 머릿속에서 있는 변수를 어차피 그걸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걸 오히려 컴퓨터에 입력을 해갖고 여러 가지 변수와 어떤 로직을 넣어갖고 알고리즘이죠. 컴퓨터가 거래를 직접 하게 하거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91년부터 그 작업을 해요. 그때는 뉴욕에서는 데이터 피드가 이제 자동적으로 초 단위로 들어왔죠.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편리한 소프트웨어가 생겼어요. 그때 오메가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랭귀지가 이지 랭귀지예요. 컴퓨터 랭귀지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딩 해갖고 자동으로 그 선물을 사고 파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그 설탕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박 대표님이 많은 분들 돈 벌어줄 수 있는 그 기반, 그 금융기법을 82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높여오신 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실력을. 수 있죠. 네. 오래됐죠. 네네네. 그리고 결국은 그 국내 근무하실 때 그 이 스프레드시트 이 프로그래밍 한 그 경험이 있는데 네. 역시 뉴욕 근무하시면서도 본인 스스로 일종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때는 주로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갖고 뭐 네. 무빙 에버리지가 어떻고 뭐 MACD가 어떻고 기술적 뭐 분석. 네. 스토캐스틱스가 어떻고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뭐 이런 공식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내 수학을 좀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수학 공식을 적용해갖고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때 사고 파니까 꾸준하게 이익이 나더라. 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박 대표님은 이 원당 그 상품 선물에 그것을 많이 적용해서 그런 하신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설탕 선물도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 필요했던 콩이라든가 뭐 대두라든가 밀가루죠. 밀, 그렇죠. 네네. 옥수수 이런 데도 적용했고 그다음에 금 뭐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금융 선물, 네네. 채권이나 뭐냐 S&P 인덱스라고 그래갖고 주가 지수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됐는데 아, 그러면 그 이 CJ 제일제당을 위해서 금융 선물도 거래를 하신 겁니까?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이제 그런 기법을 내가 좀 우리 제일제당 내부에 좀 전파를 했죠. 아. 그래서 그때 제일제당이 선물 회사를 만들어요. 제일선물이라고. 국내에서. 네네.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죠. 거기에도 좀 제가 기여를 했죠. 아, 네네. 그 경험이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를 또 하신 거네요. 뭐 월급도 제법 많이 받았으니까 네네네. 주재원들은 월급을 꽤 많이 주거든요. 네네네.